10월 말부터 조방어는 그 고점을 못 뚫고 있는데 10월 말의 고점을 뚫고 있는 업종 대장주들이 있으니 그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로봇 얘네들은 대장들이 확실히 뚫었다는 걸 차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5개의 업종은 이미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는 하나 좀 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요 5개 정도가 자, 이종유 생산님과 함께하는 12월 주식시장 점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지금은 이제 12월 9일 장 마감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12월 10일에 업로드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순서대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탑다운을 늘 강조를 하는데요. 탑다운 분석의 핵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보다 사실 미국 증시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다만 상승률이 달라요. 미국의 나스닥이 올해 21% 밖에 못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 밖에 못 올랐다. 왜?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거래소가 70%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도 35% 정도. 그래서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피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좀 더 오른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방향성이 비슷한 거죠. 보시면 미국 증시도 4월 7일, 8일 이때가 저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저점이 4월 9일이었습니다. 하루 우리가 이제 늦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4월 9일 저점, 미국 증시는 아마 4월 8일, 7일 요 저점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V자형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 시대. 우리나라도 역시 역사적 신고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11월 달 조정. 11월 달 조정 비슷하죠?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든 차트를 보다 보면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차트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연중 최저점은 4월 9일이었고요. 2284포인트입니다. 2284포인트.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11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12월에 다시 올라오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 근데 이 기울기는 아마도 미국 증시 기울기보다 2배, 3배죠. 왜? 상승률을 보시면 올해 72%. 아까 나스닥이 22%였으니까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 더 빠르게 오른 거죠.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수 때인데요. 과연 4년 전 3,300을 돌파하고서 4,200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 쉬고서 다시 올라와서 과연 4,200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저는 차트상으로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늘 장마감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와 최고점 지수의 갭이 2%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2%밖에 안 돼요? 네. 여기서 여기가. 커 보이네. 여기서 여기가 2%죠. 하긴 뭐 100밖에 8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4,000포인트에 2%가 80포인트잖아요. 그래서 2%고요. 그 2%면 얼마나 올라야 되는 거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1.78%가 올랐습니다. 월요일 날은 1.34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장이 탄력이 좀 있어서 1% 이상 오르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2% 정도면은 사실 하루 이틀 호재만 나오면 그냥 바로 신고가를 뚫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신고가가 뭐가 중요한데 신고가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3,300 고점. 제가 뭐 김작가 TV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요 고점을 못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요 때였어요. 요 7, 8월 달 2달 3,300 밑에서 놀고 있죠. 근데 요 3,300만 돌파하면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 돌파하자마자 거의 한 2달 만에 3,300을 돌파한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초에 3,300을 돌파하고 정확히 9월, 10월 2달 만에 4,200까지. 그럼 3,300에서 4,200이면은 900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거의 25%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하고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4,200 돌파하고서 10%만 올라도 420이에요. 20%면 800입니다. 만약에 10%만 오르면 4,500 이상 간다는 얘기고요. 네. 20% 간다는 얘기는 5,0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신고가 돌파했을 때 최하 4,400, 4,500은 가락률이 높다라는 거죠. 신고가 돌파한다면. 근데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저 코스피가 그러면 4,100선 어쨌든 회복하면서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의 기한과 함께 연말 산타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뉘앙스인 거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이제 시기적인 산타랠리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제 유튜브도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유튜브 채널에 오면 늘 이제 좀 비슷한 질문들을 받는데요. 그렇죠. 9월달, 10월달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시기적으로 9월은 뭐 하락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10월은 하락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김 작가님하고 한 3달 전쯤에 강연에 맞아요. 콜라보를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질문 Q&A 하나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네.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9월이었거든요. 9월, 10월은 시기적으로 떨어지는 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떨어질까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식하기 어려운 달이 10월이다. 그리고 9월이고 2월이고 11월이고 7월이고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달이 주식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또는 뭐 산타랠리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건 이제 어찌 보면은 근거는 있겠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지만 사실은 서구권의 경우엔 크리스마스가 정말 큰 행사의 날이고요. 특히나 쇼핑 쪽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저는 캐나다에서 한 2년 살았었는데 박싱데이라고 해갖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팔린 것들을 거의 뭐 50%, 뭐 80% 할인해서 막 팔아요. 그래서 거의 그 12월 달은 1년의 소비 지출액의 뭐 몇 배를 쓰는, 그러니까 뭐 월별 평균 소비액의 몇 배를 쓰는 달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말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거냐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저는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요번 FOMC가 남아 있는데 12월 올해의 마지막 그렇죠.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높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스탠스가 나오겠죠. 매파적 또는 비둘기파적 스탠스가 나오는 점도표를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번 금리 인하보다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 연준위원들의 말들 어떤 뉘앙스로 매파적 네. 발언을 할 것인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할 것인지인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인데요. 금리 인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금리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과 비슷합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그러면은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로금리가 시작됐던 게 과거 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 가장 최근의 제로금리는 코로나 때였거든요. 5년 전이었죠. 2020년 봄부터 제로금리가 시작됐고요. 한 3년 정도 제로금리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아졌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거의 4.5 이상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지금 몇 번 내린 거죠. 그러면 지금 4%대인데 4% 3.75%대인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냐 또는 올라갈 것이냐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올라가라는 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속도의 차이죠. 예를 들어 FOMC 2번에 한 번 내릴 거냐 3번에 한 번 내릴 거냐 연속으로 내릴 거냐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는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 인하 거의 확정 내년에도 계속 2달에 한 번이든 FOMC 2번에 한 번이든 3번에 한 번이든 금리 인하의 시기는 적어도 2% 미만 1%대까지는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금리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금리의 조정의 목적은 물가잖아요. 물가. 네. 여러분들이 금리를 조정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코로나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확장시키고 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이상 금리를 건드릴 필요 없어. 그런데 물가가 너무
불안하면 또는 물가가 안정적일 때 금리를 또 조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가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계속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수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저지른 관세 효과인데요. 그 관세 효과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물가가 별로 안 올라 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관세 효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못 내리니까 그런데 안정적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로 봐서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거고 내년에도 좀 더 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또 팽팽한 게 내년에 뭐 한 번밖에 안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파월이 5월에 나가니까 1월에 이제 케빈 헤셋이 가장 유력하죠. 근데 케빈 헤셋이 그 유명한 왕비둘기라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의 방향은 결정되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정치적 네. 것을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이제 추측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트럼프 집행부의 올해가 첫 해차 내년 이제 2년 차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제에서도 5년 임기제에서도 첫 해 두째 해가 강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대통령 권한이 약해지는 후반기를 레임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해 내는 이제 두째 해 초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 2월, 3월 이때가 이제 초반이니까 두째 해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입김이나 집행의 그 강력함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올해 뭐 관세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뭐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 힘이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의장을 끌어내 기는 쉽지 않지만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연준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뭐 독립된 기관이니까요. 어찌 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좀 입맛에 맞는 금리 인하를 잘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저는 추론하기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에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중에서 누가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11월 달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있죠. 네. 조정받을 때 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 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땡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보시면은,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네. 왜냐면 고점이니까.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는데, 요거를 한 5일 정도로 보면, 5일이 일주일치죠. 5일 정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를 저는 베이스로 늘 보거든요. 코스닥은 좀 약간 거래소를 추종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먼저 판단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고 개인이 한 3조 정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럼 최근 5일이 언제냐면 요 12월 달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12월 달에 양선들 외국인과 기관이 올린 거네요. 그렇죠. 쌍끌이를 올렸다는 얘기는 네. 신고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은 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한 손바뀜 현상이 지금 5일 거래에서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한 결정적인 좀 트리거는 뭘까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이렇게 트리거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4월 9일부터 보면 네. 지금 개인이 24조를 팔았고요. 오르는 장인데. 네, 4월 9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개인이 24조를 팔았고요. 외국인이 한 6조 7천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한 13조 정도 순매수고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건 요 선물까지 보시면 돼요. 선물까지 보시면 확실히 외국인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외국인들의 요 라인을 보면 코스닥도 순매수, 코스피도 순매수, 코스피 200 선물도 순매수, 콜옵션도 순매수, 그리고 주식 선물까지 순매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상승장을 최근 5일만 외국인이 땡긴 게 아니고 4월 9일부터 큰 기조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이 땡기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럼 개인은 왜 파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습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습성은 어떤 거냐면 오르면 기본적으로 팔아요. 오르면. 그러면은 4월 9일부터 지금 6개월 내내 올랐으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사람들 언제 많이 팔았을까요? 3,300 주변으로 아마 많이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요 전 단계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나는 본전만 오면 팔 거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파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태까지 4월 9일부터 지수를 4,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힘은 쌍끌이고, 그 쌍끌이의 핵심은 금액으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행동력이나 힘으로는 외국인은 좀 더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 441조 원을 전망됨에도 밸류에이션이 또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지금이 공포를 좀 이기고 비중을 확대해야 될 적기일까요? 지수 레벨 어쨌든 4,100 근처니까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이게 뭐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도 맞지만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맞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네. 있어요. 정말 주식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말해줘라 했을 때, 그럼 역대 우리가 가장 주식을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어야지 가장 큰 돈을 벌었냐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직후 98년 10월에 277포인트였거든요. 그때 딱 샀으면 한 1년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요. 지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올라갔고요. 지수가 3배라는 얘기는 웬만한 개별 종목은 한 10배 올라간 거거든요. 1년 만에. IMF 직후라는 얘기 뭐예요? 굉장히 큰 폭락이 있었죠. 1000포인트에서 277 가고 다시 1000을 간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또 큰 포인트가 언제였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죠. 2000에서 870을 갔고 870, 880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 10월 말. 네. 그때부터 2009년 연말까지 한 1년 반 정도에 다시 2000을 회복했거든요. 역시 지수가 2배 이상. 그러면 880이라는 포인트에서 샀더라면 1년 반 만에 또 2배 이상을 벌 수 있는 평균값으로. 근데 그 880은 2000에서 떨어진 포인트였고요. 네. 그 다음 코로나 때가 있죠, 코로나. 2020년 3월 저점이 1,400이었거든요. 근데 그 1,400이 한 2,500 정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도 1,400까지 떨어지고서 끝났냐? 아니요. 1,400에서 3,300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스팟 한 지점만 말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크게 빠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고 싶습니다. 4,000포인트가 크게 빠진 지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정말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나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고 싶다. 네. 이 고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500도 갈 수 있고 5,000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4,500 또는 5,000까지 만약에 어디선가 고점을 찍는다면 그 고점에서 30%, 40%, 50%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우리가 막 안정적으로 길게 나 오늘 사서 한 3년 갖고 있을래 라는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세무사님과 이제 김작가 TV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실전 투자의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5개월 진행되었는데 이세무사님 어떻게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두 가지를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목적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하고 하루의 장을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또 하나는 실질적인 수익에 도움을 주는 목적. 네. 그래서 제가 선정하는 한 달에 한 번 선정하는 16종목이 네. 잘 움직이면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셨다면 네. 수익이 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잘 집중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두 가지 목적 다 두 마리 토끼 잡은 6개월 있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무사님이 매달 이제 16개 종목을 이제 5개월 동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별로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추천한 날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오늘 제가 전체를 한번 80에서 90개 정도 종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산일전기가 이제 81.3%, 그 다음에 APR이 88.3%,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SK하이닉스가 111%, 그리고 현대오토바이가 87%인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벤치마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코스피가 그 동기간 대비 이제 35.7%. 그래서 제가 35.7%보다 크게 오른 종목만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삼성전기가 70.5%, 유로필이 73.1%,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DI가 63%, 현대오토웨버가 84.7%. 로부스타 많이 올랐습니다. 28,950원에 77,200원으로 166%가 오른 거죠. 거의 한 1.6배 정도가 오른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유로피 44.5%, 시메스가 38.4%. 그리고 11월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이 적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벤치마크가 0.9% 올랐을 때 대덕전자기 29%, LG이노텍이 19.3%,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강좌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그 날별로 종목을 좀 매일. 오픈하시던데, 매일. 평일 기준으로요. 12월 1일에 유로핏을 오픈하셨는데 그새 이제 14% 올랐고 12월 2일에는 링크 솔루션을 오픈했는데 38%. 12월 3일에는 현대 오토웨브를 추천하셨는데 35%가 올랐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의 결과입니다. 아. 네네네. 어떻게 지금 지난 결과를 이제 제가 직접 좀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우리 김 작가님이 재테크 유튜버를 오래 하셔서 거의 네. 반 이제 전문가가 됐네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드리거든요. 자신의 수익률을 과신하지 말고 데이터를 명확히 체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과 무조건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이 컸을 때 내가 얼마나 오버폼이 났는지,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잘 방어를 했는지.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월별 공개 16종목의 핵심은 16종목도 중요하지만 네. 8개의 기법에 따른 사례 종목, 또 8개의 성장 산업에 따른 탑픽 종목이라는 거, 같이 공부를 했다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 7,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3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 오른 건 평균값을 한 건데, 그래도 뭐 80%, 100% 오른 종목들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11월 달에 제일 높았던 뭐 수익이 대덕전자 29%, 뭐 LNC 바이오 20% 해서, 야, 이거면 20%씩밖에 못 올랐어 하지만, 코스피는 딱 보합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보합일 때 좀 그 정도 실적이 나와서 다행스럽고, 또 하나는 작두 탔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프리미엄 강좌에서 요즘에 작두를 타고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고 다음날 뭐 상한가를 가거나 네. 한 20%만 올라도 작두 탔다 그러는데 한 번만 그래도 작두 타는 건데 12월 1일, 2일, 3일 3연속으로 뉴로핏, 링크솔루션, 현대오토웨브 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거의 막 20, 30%씩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스페셜티 케미칼을 전고체 배터리를 말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1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공격적인 재테크 용어가 물 들어올 때 노저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요즘 잘 맞추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를 잘 이용해서 네. 노를 많이 적으시고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도 같이 하시면 맞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추천한 이제 날짜와 그다음에 사실 이 지금 12월 9일 주가가 아니라 더 최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점을 하면 뭐 어느 종목이든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오른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12월 9일 주가로 이제 다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벤치마크만큼 뭐 비슷하게 올랐거나 벤치마크만큼 물론 안 되거나 물론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지만 세무사님이 이제 그 강좌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피드백도 이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난 종목은 잘 보존하고 마이너스 난 종목은 잘 손절을 한다면 사실 그 수익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님이라고 해서 매달 16개 종목을 말하는 거를 100% 맞춘 사람은 일단 세상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강의할 때 늘 네.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법, 예를 들어 요즘에 제일 잘 맞는 기법이 신고가 매매 기법인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은 정말 좋은 기법인데요. 10번 들어가면 6번은 성공하고 4번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신고가 매매 기법 잘 배웠어 하고서 2번 들어가는데 2번 다 실패하면 아유 이런 그지 같은 기법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종목 또는 프리미엄에서 매일 하는 종목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보통 분들이 10개를 하면 5개 오르고 5개 떨어진다면 저는 10개를 하면 5.5개 내지는 6개가 오르고 뭐 4.5개 내지는 4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더 높은 확률 그게 이제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정말 작은 확률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오는데 저도 10개 중에 한 5.5개 또는 6개 정도 맞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별로 공개되는 일반 가정이 있고 그리고 매일 공개되는 프리미엄 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 CRO 실전 투자 전략을 매일 함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매일 출근 전후 5분 활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가 확인된 시장의 주도주 이정윤 세무사님이 유망 섹터 16선을 매월 초 이제 영상 BOD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 장중, 마감 브리핑, 핵심 시향 인사이트 30, 신고가 분석, 실전 투자 비법 대공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고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잖아요. 그래서 네.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이 16종목을 그렇죠. 함께 공부해봐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직 과정이고 프리미엄 과정은 이제 매일 오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베이직 과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6종목을 8개의 기법과 8개의 성장 산업과 함께 사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그저께 일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저랑 오셔서 함께 호흡하면서 오프라인 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달에 한 번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이렇게 종목으로 텍스트로 보내주는 16종목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하루 1,000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이제 월별로 16개 종목이 오픈되는 것과 세무사님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프리미엄 과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대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한 종목씩 오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네. 보너스가 사실 더 큽니다. 뭐냐면 그게 있군요. 저 월간 강연 16종목 중에 1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생기면 긴급 방송을 하는 거죠. 긴급 방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처 방법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16종목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16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월요일 날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스팟 방송을 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11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한 달에 한 5번 정도 10% 이상 오를 때가 한 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너스로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스팟 방송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팟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연말 특가 마지막으로 일단은 하루 1,000원으로 이제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 여러분 프리미엄 과정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신 분이 저희는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금이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이 모든 걸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하루 1,000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금이 나중에 많이 모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과정으로 넘어오셔서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투자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세무사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자산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장을 이끄는 요즘에 이제 11월부터 지금까지 장을 이끈 주도 섹터는 어딘가요?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 여기 중간에 이제 손바뀜이 한 9월, 10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12월 초잖아요. 네. 한 3달, 2달, 한 달, 요 흐름상으로 바뀌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주도주들의 고점이 어딘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어요. 그럼 이 고점이 언제였냐면 9월 말이었습니다. 9월 말. 네. 9월 말까지는 지수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시총 5위까지 올라갔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조방원의 원을 담당하죠. 조방원의 원은 언제예요? 10월 중순, 10월 말쯤이죠. 네. 10월 말. HDD 현대중공업은 언제예요? 역시 10월 말이죠. 그래서 9월 말, 10월 말쯤에 이 조방원의 고점을 대부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럼 조방원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전력기기였거든요. 그럼 전력기기 대장은 HD 현대일렉이었어요. 전력기는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HD 현대일렉을 보면 역시 똑같이 10월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10월 말에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 고점이었잖아요. 지수 고점. 지수 고점을 찍으면서 그 지수 고점을 끌어왔던 조방원, 전력기기, 지주사 이런 애들이 그때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점 10월 고점 이후에 지금 12월 초까지 한 달 넘는 요 시기 동안 다른 종목들은 지금 제가 봤던 종목들은 고점 찍고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점, 지수 고점 찍었던 그날부터 한 달 이상 동안 올라간 애들을 찾으면 얘들이 지수보다 더 강했네 최근 한 달 동안. 그럼 얘네가 새로운 주도주인가?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는 그때의 고점을 아주 회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얘네는 지수보다 더 강하다 보다는 반도체는 아까 말했던 조방원 정도로 주가 상승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조방원만큼의 고점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월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로 막 나섰다기보단 원래 그래도 적당히 강했었고 지금도 적당히 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역시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수를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보다 이 종목을 보면 마음이 좀 바뀌실 거예요. 자, 10월 고점보다 밀려 있었죠? 네. 밀렸다가 지금 그 고점을 뚫었잖아요. 10월 고점을 뚫은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에코플로는 뚫었잖아요. 그 에코플로는 뭔데요? 2차전지 대장주 라인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그동안의 조방원보다 지금은 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상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수 고점 이후의 움직임이 지수보다 강한 애들이 우리가 주도업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방원을 주도업종이라고 10월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지수 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10월 고점 이후에 조방원은 그 고점을 못 넘고 있고 반도체도 못 넘고 있고 그럼 넘은 애들을 참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에코프로 얘는 2차전지 2차전지 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아까 말씀드린 역시 10월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잖아요. 요 아래에서 맴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랑 비슷한 수준이네 정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도 새로운 주도주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뭐뭐 말했어요? 자동차. 2차전지. 제약바이오에서는 뭘 보면 될까 해서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성이 별로 없어요. 기업 분할을 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두 개로 나눠줘서 그러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 되는데요. 알테오젠은 최근에 좀 꺾여 있고요. 에이베이바이오를 보시죠. 10월 말의 고점보다 훨씬 올라있죠. 훨씬. 또는 코오롱티슈진을 보시죠. 10월 말의 고점보다 훨씬 올라있죠. 리가켄바이오는 어떨까요? 역시 올라있죠. 펩트론은 10월 말보다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게 중요해요. 10월 말의 고점을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제약바이오의 거의 얘는 10월 말보다 그리 안 떨어졌죠. 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10월 말 고점을 찍은 업종들에 비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제약바이오도 역시 새로운 주도주의 후보인가?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10월 말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 또는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지금 한 8조, 9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조까지 올라온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10월 말보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방원을 우리가 조방원 부르는 이유는 지수보다 훨씬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었어. 우린 그걸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10월 말부터 조방원은 그 고점을 못 뚫고 있는데 10월 말의 고점을 뚫고 있는 업종 대장주들이 있으니 그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로봇. 얘네들은 대장들이 확실히 뚫었다는 걸 차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가 조금 좋아 보인다. 이제 바닥 뚫고 올라간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그 사이에 또 좀 더 많이 올랐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로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고점, 2023년 7월의 고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두 다 이날 팔았을 거예요. 30만 원에. 하지만 30만 원에 못 팔죠. 못 팔고 지나서 저희가 고점이었어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언제쯤 캐치하냐면 요때쯤에 캐치할 거예요. 21선이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주가가 깨졌을 때 조금 늦게 그럼 61선을 깼을 때 61선을 깼을 때 조금 더 늦게 121선을 깼을 때 여기에서만 알았어도 15만원 17만원이거든요 정말 30만원에 산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어딘가서 샀다면 한 30% 손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손절을 못했다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30만원이었던 종목을 우리가 조금만 눈치 빠르게 챘으면 한 20만원, 18만원, 17만원쯤에 이거 저 30만원은 고점이다. 지나고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일날은 몰라. 근데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고점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저긴 못 가겠다. 다시 저 고점을 못 가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가 고점인 거죠. 그럼 팔아야죠, 우리는. 자,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바닥은 우리가
37,000원이나 알 수 있었을까요? 아, 몰라요. 그러면 지나고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 지나고서 언제쯤 알 수 있냐면 요때쯤에는 200일선 처음 터치했어. 얼마 만에? 2년 만에 처음 터치했어, 여기를. 그럼 요때쯤에 바닥을 찍었나?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떨어지고 있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전저점을 다시 깬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확신하려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주가가 좀 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시 밀리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돌파했을 때 요 정도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 6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기간도 3-4달이 지났을 때고 주가도 37,000원에 거의 막 2배 가까운 정도 6만 원까지 왔으면 바닥일 확률이 높은데 저게 왜? 저길 다시 안 깨니. 그래서 지금 저는 2차전지는 100% 바닥은 찍은 거죠.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올라가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에코프로를 포함한 네. 2차 전지들이 그럼 왜 바닥을 찍었지? 네. 차트상으로는 뭐 많이 떨어져서일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차트보다는 재료 또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거든요. 주식의 가격에는 오늘까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또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성장성 그게 저는 주가의 형성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2차전지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 최근 5개월 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의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 해서 주식 재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ESS 관련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ESS 관련주는 곧 2차전지랑 100% 등식은 아니지만 80% 이상이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차량용 배터리에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ESS가 결국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2차 전지 차량용 배터리도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차가 운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ESS도 결국은 저장을 하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용 배터리에는 좀 더 경량화 그리고 고밀도, 순간 속도가 나야 되니까. 반대로 또 ESS는 대형화, 그리고 효율성, 네. 가성비 이런 게 중요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약간의 쓰임은 다르지만 구조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ESS가 곧 차량용 배터리 관련주인 건데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를 여태까지는 차량용 배터리로만 봤기 때문에 늘 그런 말이 나왔죠. 전기차 안 팔리잖아 이제. 보조금도 안 주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ESS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왜 중요하냐? AI랑 관련이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랑.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가 AI 관련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성장성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왜? 세계 1위가 엔비디아고. 그 이유가 AI 때문이고 우리나라 전력기가 올라갔던 것도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었고 그래서 ESS 관련주로 편입된 게 네. 2차 전지에는 막강한 힘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저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차량용 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왜 차량에는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전기를 꽂고 있지 못하고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가 필요한 것들 중에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많고, 네.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거기들은 배터리가 안 들어가죠. 왜? 전기 꽂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차는 주차할 때만 전기 꽂고 달려갈 때 못 꽂으니까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차와 같은 이동을 하는 로봇인가요? 것이 그렇죠. 이제 김 작가님은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재테크 유튜버 3년이면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입니다 매번 지금. 로봇을 굉장히 올해 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올해 또 전문가입니다. 로봇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관련주가 이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관련주, 네. 현재는 ESS 관련주, 미래에는 로봇 관련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은 데는 이런 재료 가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뭐 오른다면 뭐 너무나 쉽죠. 떨어진 걸 다 사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가 저는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벤처 2조 원대 계약을 맞으면서 이제 얼마 전에 급등했었는데 이게 캐즘을 뚫어낼 신호탄도 되는 걸까요? 이제 저런 개념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쉘업체죠. 완성 쉘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 또는 뭐 삼성 SDS 삼성 SDI 또는 뭐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가 탄력을 보는데요. 이 주가 탄력으로는 완성 쉘 업체보다는 에코프로 또는 포스코 피처엠 또는 기타 사실 아까 제가 로봇
관련 말하면서 그걸 말할까 말까 했는데 이 로봇이나 또는 차량용에도 점점 경량화, 고밀도화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어제 오르고 어제 오늘 이틀 오른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지는 않은데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2조짜리 회사가 어제도 15%, 오늘도 15%, 이틀 동안 30%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반도체가 좋을 때 삼성전자를 사도 되지만 사실 SK하이닉스가 훨씬 좋았었고요. 또는 여러 반도체 소부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전지가 요즘 좋아요 했을 때 LG에너솔루션이 진짜 좋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에 고점에서 밀려있는 데잖아요. 그럼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쪽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종목에 대해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내고 있긴 한데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적 턴어라운드는 차량용 배터리 2차 전지에서 실적이 다시 좋아질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ESS 쪽 로봇 쪽은 당장 실적의 가시화가 아직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곧 언젠간 실적에 분명히 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 점.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이 과거의 이익 또는 오늘까지의 이익보다 내일의 이익, 내년의 이익이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얘기해 주셨고 전까지 그다음 유 주도주 제약바이오, 이차전지, 현대차, 로봇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안 조용한 조방원 센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저가 매수라고 할까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방원. 자, 일단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저가 매수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오래간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 2021년 초 고점 이게 96,000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가 108,000원이니까 그러면은 뭐 한 고작 10,000원 좀 넘게 올랐죠. 10% 15% 정도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코로나 최고점. 지수 3,300 그때부터. 자, 그 다음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10%는 현대차 있죠.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2021년 고점 대비 이때가 얼마였냐면 한 28만 원 됐겠네요. 28만 원에서 오늘 종가가 30만 7천 원이죠. 네. 역시 10% 올랐을랑 말랑 정도예요. 그죠? 자, 그 다음 LG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2011년 고점이 얼마냐면 19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9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딱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고점이 45만 원인데요. 24만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자, 이제 올라가 있는 조방원의 대장주들 한번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1년 고점이 얼마 정도였냐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많이 잡아서 5만 원 잡으면 되겠네. 5만 원. 5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20배가 올랐죠. 20배. 고점에서예요. 그 해의 고점, 저점이 아니고. 이세무사님이 예전에 저희 행사에서 롯데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부터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세무사님 믿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자, 우리 주식 투자자들 또는 전 국민한테 가장 친숙한 회사 3개만 꼽으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거든요. 네. 또 신세대들 뭐 한 30대, 40대한테 꼽으라면 네이버까지. 네. 제가 이 4종목의 주가를 봤잖아요. 현대차, 삼성전자는 2021년 고점 대비 한 10%, 20% 상승 남짓. 또 LG전자랑 네이버는 2011년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1년 고점 대비 20배가 올라있죠. 네. 그 다음. 그럼 이제 얘는 방산주니까 원자력의 대장 한번 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2011년 고점이 여기네요. 한 3만 원 정도. 얘는 이때보다는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상승률로 보면 337%가 올라 있어요. 올해의 상승률. 조선주에서는 뭐 HD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대장주라고 시가총액 대장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HD 현대중공업은 2021년 고점이 뭐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만 원. 10만 원 대비 5배가 올라 있고요. 올해는 얼마 올랐니 해서 올해는 100% 딱 2배 올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까 말했던 조방원들의 고점 대비 지금 10%, 15%, 20%의 조정이 저점 매수를 논할 조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죠. 조정 매수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 포인트를 정확히 말았네요. 왜냐면은 네네. 저점이라는 거는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어떤 정도 박스의 저점을 말할 때는 그렇죠. 쓰는 건데 20배 오른 종목이 10% 떨어졌다고 뭐 저점 매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조정시 매수는 네. 뭐 10%, 20%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냐의 문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결국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까 에코프로를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바닥을 꼭지를 찍었던 이 2021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또는 25만 원에 또는 20만 원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저점 매수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가 바닥 얼마에서 올라왔냐면 이때잖아요. 한 만 원 정도에서 올라서 만 원. 네. 만 원, 2만 원에서 15배, 20배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배가 오른 상태에서 10%, 15%, 20% 조정받았을 때 과연 이거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해서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날 확률이 뭐 한 30%, 40%이 정도의 이익이 날 확률이 있어.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의 확률이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이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차트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주가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냐,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냐, 20배가 올랐냐 이런 계산을 하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좀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게 맞다. 왜? 너무 많이 오른 건 이런 거예요. 만 원에서 2만 원 갔으면 사도 돼. 4만 원 갔으면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8만 원 갔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게 당연하고요. 16만 원을 가? 만 원짜리가? 그러면 그 다음 두 배는 32만 원인데? 우리는 보통 두 배로 얘기를 해야 돼요. 32만 원 갈 수 있을까? 또는 32만 원 갔어? 64만 원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50배 이상 잘 안 나옵니다. 나와봐야 20배, 30배고요.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점이 나오고 거기서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꽤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네. 뭐 10%, 15%에서의 조정시 매수 전략을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위험의 크기가 수익의 예상 크기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바이오와 뉴 주도주인 2000 현대차 로봇 여기는 자동차주죠. 여기는 앞으로도 또 계속 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위험성의 측면은 현저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오름폭이 별로 없었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년 전 고점, 삼성전자 5년 전 고점, LG전자랑 네이버는 5년 전 반토막. 그냥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죠. 이 리스크가 왜 안 크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형주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 야 근데 5년 동안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났다가 상장 폐지 되던데 맞습니다. 1000억짜리, 500억짜리들은. 근데 1조짜리, 10조짜리는 쉽게 그렇게 안 나요. 에코프로가 30만 원에서 37,000원까지 갔지만 다시 11만 원 올라올 수 있었던 힘은 대형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일단 네. 위험성이 좀 적으니까. 또 하나는 결국 재료가치 측면, 재료가치. 과연 구주도주와 제가 생각한 새로운 주도주 후보들의 재료 가치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해서 구주도주는 재료가 거의 다 나왔다. 재료 때문에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신주도주의 후보들은 재료가 이제 막 나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온 지 6개월, 1년, 2년 네. 된 업종이 좋냐? 이제 막 재료가 나오는 게 좋냐? 이제 재료가 나오는 게 당연히 좋죠. 예를 들어볼까요? 방산주 재료는 원래 뭐였나요? 전쟁 아니었나요? 로우 전쟁.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 5년 됐어요. 이스라엘 전쟁 한다고 한 게 1년이 넘었고요. 이 전쟁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쟁 끝나면 또 끝나서 국방비 증가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사표를 내고 방산주만 사야죠. 왜? 전쟁이 나도 올라가고 휴전이 나도 올라가고 또 다음에 그럼 뭐 매년 올라갈 테니까 무조건 방산주 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호재였다면 휴전은 악재라고 읽어줘야죠. 또는 조선주. 조선주의 상승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트럼프. 무조건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전에 후보 나왔을 때부터 전화통화로 한국에. 후보 나오고 지지율 높아지면서 네. 한국 조선업 따봉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왜? 계속 트럼프가 조선업 그러면서 우리 또 관세 협상 갔을 때 마스가 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마스가 그럼 1년 2년을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의 집권 초기였잖아요, 올해가. 근데 점점
약발이 좀 떨어지겠죠. 이미 나온 재료 뭐 어떡할 건데. 이미 나온 재료로 1년, 2년 올라간 종목이 좋냐, 새로 나오는 종목 재료들이 좋냐. 저는 새로 나온 재료들이 좋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로봇? 새로 나왔니? 새로 나왔죠. 새로 나왔죠. 일단은 테슬라에서 테슬라 버스 진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 엔비디아 젠슨 황과 깜부치킨에서 만났을 때 회동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삼성과 현대차의 로봇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차를 만드는 회사와 반도체 만드는 회사 사장들하고 로봇에 우리 칩이 많이 들어간다 이제 로봇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로봇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은 굉장히 다가와 있는 이야기들. 또 하나는 한 2, 3주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한국조선 따봉했던 이유가 중국조선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산업이 뭐가 더 있냐 해서 로봇 산업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내년에 2026년 산업으로 로봇을 꼽으려고 한다. 그런 코멘트가 기사 나왔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마스가는 이미 2년 동안 나왔던 재료고 로봇은 뭐 젠슨왕 얘기도 올해 처음 에이펙 때문에 나온 얼마 안 거고 됐죠. 네, 트럼프도 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로봇은 새로운 재료잖아요. 네.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재료가 뭐였죠? 현대차 재료가 단순합니다. 자율주행 쪽에 자율주행. 왜? 네. 현대차의 지수급등이 어디서 나왔어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에서 상하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이 나왔잖아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그룹에서 가장 자율주행과 가까운 사업을 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자율주행 재료. 또 하나의 재료가 뭐예요? 로봇 재료예요. 현대차도.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가 여태까지 뭐 반도체 또는 자동차, 미국 현지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수를 했을 뿐이지. 얼마나 유리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러니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 자율주행하고도 관련이 있고, 로봇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구도의 편도 저는 계속 언론에서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SK, LS, LG, 어쩌고 저쩌고, 포스코 홀딩스 이 모든 회사들이 그 그룹이 지주회사거든요. 제 생각에 한 20대, 30대 안에 대기업 중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안 된 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하고 현대차.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은 그래도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지주회사급이에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갖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순환체제입니다. 순환체제.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를 기아가 갖고 있고 기아를 현대차가 갖고 있고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이거 계속 한 시간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러면 순환이라고 순환. 그래서 순환 출자가 원래 굉장히 안 좋은 출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순환 출자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현대차만 남아있는 거죠. 네. 현대차가 만약에 지주회사 체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 개편 가능성, 자율주행, 로봇 시대 이 세 가지에 다 엮여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좀 새로운 재료도 당연히 저는 구주도주들이 오래된 재료라면 신주도주 후보들은 새로운 재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어딘가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로봇? 사실 로봇은 그 급에 좀 떨어지죠. 시총 자체가. 네, 시총이 로봇-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종에서 시총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료기기 업종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중있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기 시총이 높아봐야 뭐 파마리서치 한 6조, 뭐 클래시스 3조, 휴젤 3조 다 합쳐봐야 진짜 뭐 한 20조나 되려나?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은 누구나 궁금해. 왜? 삼성전자 막 500조, 600조 SK하이닉스 뭐 200조, 300조, 400조 지금 거의 400조, 600조까지 올랐잖아요. 현대차는 안 그런가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합치면 100조가 넘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체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를 버텨줄 수 있는 업종을 꼽아라. 그럼 저는 아직은 반도체가 죽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지수를 버티게 할 수 있다. 요거를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지수 버티는 급의 중량급은 아닌데, 약간 경량급에서 관심 있어 한테만 뭐나 했을 때, 로봇 또는 의료기기,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크호스라는 거 우리가 경마 용어인데요. 어느 경마대에서
검정말이 나왔는데 우승 후보가 아니었는데 걔가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크호스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근데 우승 후보는 아닌데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저는 2차전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이 또 최근에 코스닥스 로봇과 바이오주 담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말한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제가 지금 로봇과 제약바이오 좋다고 해서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죠. 최근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기금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결국은 약간의 정보 정책 뭐 그런 게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벤처 펀드 세제 네. 혜택 등 활성화 정책. 그런 것들이 약간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당연히 다른 루틴에서 주식 투자를 결정하겠죠. 그럼 과거에는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야 이런 종목을 왜 해? 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뭐 연기금 펀드 매니저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왜냐면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출신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정확히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 김 작가님이 정리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왜 연기금에서 과거에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에 투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왜 좀 생길까? 과거에는 야 반도체 사, 조선 사, 수익 나는 거 사 라고 했다면 야 그래 수익은 지금 당장 없더라도 가능성 있는 애들 사. 괜찮아 보여. 근데 그 괜찮아 보여해서 저는 사실 정부 정책도 있지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가 보여주냐면 예를 들어 그 대장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8조 9조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 없는 회사가 8조 9조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보증수표가 있었죠. 삼성전자. 삼성이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들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우수한 인력들이 삼성의 기획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의 기획팀에서 바보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지분 33% 갖고 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왜 갖고 있어? 뭔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는 로봇 산업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로봇 산업의 미래에 휴머노이드 기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술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가장 앞서고 있구나. 이 분석이 주판알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인수한 거죠. 또 포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인수했잖아요. 현대차 기획팀이 바본가요? 아닐걸요? 우리 개인 투자보다 훨씬 유능하신 여러 명이 모여서 매일매일 연구를 한 끝에 주판알을 탁 튕기고서 대표님한테 보고 있겠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갔습니다. 우리도 필요해요. 그래?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믿으면 되죠. 그들의 결정을. 아, 로봇 산업의 미래가 밝구나. 그리고 밝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저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이거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제약바이오 한 보증수표가 누군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76조예요. 76조. 우리나라 시총 4위예요. 그것도 삼성 에피스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럼 삼성 에피스가 시총이 얼마냐면 14조예요. 14조. 네. 그럼 14조하고 76조 합치면 90조예요. 90조. 90조면은 LG에너지솔루션 100조니까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3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시총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아유 제약바이오는 믿을 수가 없다고. 삼성그룹이 바본가요? 100조짜리 바이오 회사를 만들고 그럼 저기 들어간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다 바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는 거죠. 제약바이오의 미래가 밝구나. 그래서 삼성에서 큰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더 커지고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제약바이오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서는 3가지 정도 유행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약 개발하는 라인에서 아까 제가 10월 말보다 지금 다 오른 애들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신약 개발하는 애들은 지금 패턴이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비만 치료제 쪽. 비만 치료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뭐 비만 치료제 주가가 왜 오르는데? 글로벌하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하게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또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일라이 릴리는 시총이 얼마냐면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1460억입니다. 1460억.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냐면 640억이거든요.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큰 회사예요. 노보노디스크는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00억 정도?
1,400원으로만 쳐도 1,460원이니까 뭐 한 750억 되겠네요. 750조. 750조. 네. 근데 삼성전자가 640조라니까. 네. 그러면 역시 노보노디스크 사실 주식의 강국도 아니야. 덴마크에 있는 제약회사예요. 근데 막 우리가 덴마크보다 훨씬 GDP도 높고 훨씬 경제성장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피만장 만들어서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서도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 야, 그건 세계적인 얘기지. 우리나라에 뭐 그런 기술이 어디 있겠어. 네. 저는 앞으로 생긴다고 보는데. 기술. 왜? 기술은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들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아직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이과 전교 1등이 전자공학과에 갔습니다. 전자공학과에 갔어요. 우리 선배 때, 우리 몇 년 선배들은 화학공학과, 공대 많이 갔죠. 조선공학과, 대부분의 수석들이 공대를 갔어요. 조선공학과 가신 분들이 한국의 조선업을 이끈 거고요. 화학공학과 가신 분들이 한국의 화학업을 이끌었고, 전자공학과 가신 분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네. 이끈 거예요. 아니, 수능 1등이면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대기업 가서 대표까지 하면서 그 기술 이사까지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끈 거라고.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미래는 왜 밝을 것인가? 지금 매년 전국에서 동갑내기들 중에 똑똑한 2,000명, 3,000명이 의대만 간다면서요. 예전에는 공대만 가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했다면 지금은 의대만 가서 그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뭐 의학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의대 정원 맞습니다. 어쩌고가. 근데 저는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의대만 가서 우리 과학이 발전 못하고 오케이. 그럼 과학 발전 못하는 반대급부로 좋은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건 뭐다?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죠. 네. 근데 의대 가신 분들이 100% 의사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약 개발도 할 것이고 의료기기 개발도 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AI 시대에 저는 가장 중요한 AI가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지만 저는 더 성장할 분야가 의료 AI라고 봐요. 왜? 아니 비만약 만들어서도 1,400조가 되는데 의료 AI로 약을 개발해서 또는 수술 기법을 개발해서 우리 생명농장의 꿈 지금 평균 수명이 아직도 100살이 안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입니다. 네. 남자 80세, 여자 86세. 근데 우리 평균 수명을 100살 또는 120살까지 늘린다? 그래서 장수하면 150살이야? 나 120살이야? 서로 인사하면서 형님 그보다 한 살 많네요. 150살, 149살 막 이렇게 인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왜? 의료 때문에. 아니 수백 년 이상 역사가 있는 바둑의 최고수들을 AI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계속 쌓아오고 있는 이 의료의 업적들을 역시 AI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긴다는 얘기는 뭐죠?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훨씬 좋은 약과 수술 기법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럼 우리의 평균 수명은 올라갈 것이고 그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선장부지로 뜰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아니 70%만 의사하고 30%는 제약바이오 회사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저는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시고 또는 과학자가 되셔서 의료 과학자가 되셔갖고 굉장히 좋은 삼성전자 같은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얘기 나와서 반도체 빅2가 엔비디아 구글 간의 AI 대전에서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경쟁이 진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무래도 판매처의 다변화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죠. 기회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만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구글도 만든대, 어디도 만든대, 테슬라도 필요하대. 그랬을 때 그래? 그럼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실제 기회였던 게 삼성에서는 계약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특히 기회일 것이고 서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구조가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칩을 독점하지 않고 이것저것에서 만든다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네. 당연히 위기보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만 전자를 이제 회복한 삼성전자 HBM 승인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늘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으로 치면 대체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만났어요.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했을 때, 난 먼저 1차는 소고기 먹고 2차는 돼지고기 먹을래 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없죠. 왜? 그 고기 둘 중에 하나만 먹어요. 겹치니까. 그게 대체제예요. 근데 만약에 야, 고기 먹을래, 회 먹을래 그러면 그냥 1차에서 고기 먹고 2차에 횟집 가서 그냥 해산물 좀 먹자.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 했을 때 둘 다 살래 가능은 하지만 좋은 전략은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수익률도 추구를 해야 되지만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산다? 그러면 좋은 전략은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두 개는 대체제에 가깝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비교를 해야죠. 어느 게 더 좋을까? 네. 자, 그러면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는 주가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건 맞아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 고점보다 2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올해는 어땠는데 올해 한 해는 딱 2배 올랐어요. 올해 한 해는. 그 다음 SK하이닉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고점 이 정도가 되겠네요. 한 14만 원 정도에서 56만 원까지 한 3배 좀 넘게 올랐죠. 3.5배 정도.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네. 자, 그 다음 연간으로는 220%.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고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판단했을 때 또는 올해 연초에 판단했을 때 SK하이닉스를 선택하신 분이 훨씬 큰 수익을 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동안 5년 전 또는 올해의 주가로만 봤을 때 왜 그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엔비디아 향. 이건 김 작가 TV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고 네. 그 엔비디아 향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는 못 올라 이건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반대로 삼성전자의 장점은 뭔데? 장점이 당연히 있죠. 어떤 장점? 못 올랐다는 장점 플러스 엔비디아에 뚫릴 수도 있다라는 납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은 사실 아까 양치기소년 같은 거래갖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대하긴 그렇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에 의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건 좋은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뭐 로봇 쪽이나 좀 신기술 쪽으로 계속 사업을 다변화시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미래 산업이 분명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로봇 산업도 더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미래 산업에 좀 더 가까워지는 특히 AI 쪽으로 어떤 연결이 되면 그게 호재의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반도체만으로만 본다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주가가 안 오르는 거는 장점인데 엔비디아 때문에 못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해결이 돼야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둘 다 어쨌든 앞으로 좋게는 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5년 전 대비 5배, 10배 또는 올해만도 3배, 4배 오른 거와 비교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는 그 정도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훨씬 낮다, 그들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수요 증가로 영업이 1조 클럽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주가 레벨이 실적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세무사님이 지난 한 7, 8월쯤에 저희 멤버십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6만, 17만 원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안 오른 업종,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찾는 게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그럼 안 오른 업종 중에 앞으로 오를 이유가 있는 업종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전부터 나온 재료로 구주도주처럼 오른 종목들 말고 새로운 재료가 나온 종목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MLCC의 대장주인 삼성전기. 삼성전기 하면 사실 MLCC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또 하나의 매출 구성이 뭐냐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럼 MLCC가 AI에 엄청 많이 쓰여야 하듯이 카메라 모듈은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피지컬 AI의 양대 축인 로봇과 자율주행에 무조건 많이 쓰이죠.
로봇에도 눈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에도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성전기는 AI향 MLCC 또는 로봇과 자율주행 향 카메라 모듈. 그럼 매출이 당연히 점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차트로. 여기입니다. 2021년 고점이 얼마였냐면 2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고가 매매 기법이에요. 네. 2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생기는 거죠. 정배열로 바뀌면서. 그럼 돌파할 것 같은데 돌파할 것 같은 데가 나오는 거고 실제 22만 원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으면 거기서 아까 제가 거래소 지수도 3,300 돌파하고 20% 갔잖아요. 그래서 4,400 가는 거예요. 4,200 갔고 또 4,200 요번에 돌파하면 또 한 10%만 가도 4,600 가는 거잖아요. 얘도 신고가 돌파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기는 역사적 신고가의 위치 그리고 재무제표도 안정적이고 MLCC와 카메라 모듈 재료가 있기 때문에 꽤나 좋은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6개 종목을 오픈해 주시는데 뭐 4달 동안 이렇게 겹치는 종목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를 굉장히 이제 실제로 좋게 추천해 주셨고 실제로 가격도 지금 16만 원에서 지금 가격이 27만 3천 원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좀 더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건 이제 신고가 갱신 가능성 때문에 그럼 이제 실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갔는데 100만 원 간다고 할 말 없는 거죠. 100배 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갖고 100만 원 가는 게 아니고 만 원짜리가 이제 한 2만 원 온 정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계속 튀어나올 그 재료들 로봇과의 연관성, AI와의 연관성, 자율주행의 연관성. 그래서 AI의 MLCC가 너무나 필요하고 로봇과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 눈이 너무 필요한 거. 이런 재료 가치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리포트도 계속 나올 거고. 그래서 좀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주식 가격대에서도 좀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만 3배, 3년 동안 10배 그런 종목하고 비교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초반에 언급해 주신 네이버, 카카오, 인터섹터는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AI 시대에 네, 많이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네이버 차트를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못 올라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요.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당시 올라갈 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올라갔었고 또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했었던 때가 두나무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제 결국은 네이버의 미래 가치는 저는 밝다고 봐요. 그러면 이익이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제 간략 재무제표인데요. 간략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매출액이 6조 8천, 8조 2천, 9조 6천, 10조, 올해 3분기까지 8조 8천이니까 한 11조 넘어갈 것 같거든요. 12조까지. 영업이익이 1조 3천, 1조 3천, 1조 4천, 1조 9천, 올해도 2조가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계속 한 18%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PBR은 한 1.5 정도. 이 정도면은 어찌 보면 같이 주거든요. 진짜로. 아니, 한 15, PBR 1.2면 같이주예요. 대형주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구주도주 한번 보세요. 얼마나 PBR이나 퍼가 올라가 있는지. 그러면 이 종목이 5년 내내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재료 가치도 있고 미래의 성장성도 있다면 지금 인기가 없는 건데요.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좀 이렇게 성장주들, 미래 가치 있는 종목들 좋아하는데 현재 가치도 꽤 있는 기업인데 미래 가치도 있다면 좀 지금은 답답하지만 좀 숨통이 트일 날이 이 종목은 사실 30만 원만 넘어가면 숨통이 완전 트이거든요. 왜냐하면 30만 원으로 넘어가면 매물배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30만 원 넘어가면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고 또 바닥은 찍었니 해서 바닥은 당연히 찍었어요. 왜? 1년 반 동안 안 깨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또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다만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싫어하시면 한 30만 원이나 29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난 답답해도 좀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좀 이렇게 묻어놓는 마음으로 지금은 안 움직이니까 그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엔터 섹터는요? 하이브라든가 SM, JYP, YG가 있고 엔터에서는 사실은 하이브가 핵심이고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은 시총 1위면서 차트가 탄탄하다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는 신규 상장되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그 사이에서 정배열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네이버처럼 약간은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답답한. 근데 이제 답답한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 거니 아래로 내려갈 거니 해서 저는 아까 위로의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재무제표, 재료 다 세 가지를 다 보는 삼박자를 하니까 재료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하이브의 재료는 뭐가 있냐면 내년에 이제 완전체의 월드 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이브 BTS 완전체로 원래 월드 투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었나요? 뭐 미국에서 10만 광중, 영국에서 뭐 네. 비틀즈가 했던 공연장에서 공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내년에는 이슈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제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골든 글러브인가요? 아카데미상 전에 이렇게 TV 드라마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골든 글러브 상에 캐데헌이 뭐 만화 쪽 애니메이션 쪽 후보로 올라갔다고 해요. 애니메이션만 된 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아바타, 뭐 주토피아2, 뭐 캐데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세 개가 후보로. 그랬을 때 캐데헌은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름만 우리 거지 소니 픽처스가 만든 거고 캐나다에 좀 음향 기술 팀들이 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혜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상상으로는 수혜주를 찾자면 하이브죠. 왜? 하이브에는 BTS라는 그룹이 있죠. 그러면 BTS라는 그룹이 원래 세계적이긴 했지만 뭐 아미라는 팬 집단이 있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BTS 말고 다른 팀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이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BTS를 좋아하지 않았거나 또는 K-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캐데헌이 그거를 훨씬 확장시켰다고 보거든요. 왜? 넷플릭스는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고요. 그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는 넷플릭스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캐데헌이 1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캐데헌에서 우리는 뭐 라면 관련주, 김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캐데헌의 진짜 수혜주는 누구냐면 그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나오고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만화 속 걸그룹 보이그룹과 가장 가까운 실물 그룹은 누굴까? 저는 단연코 BTS라고 보거든요. 단연코.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기반이 있는 BTS가 내년에 월드 투어를 할 때 캐데헌의 팬들이 야 사자보이즈가 실물이 나왔다. 라는 이슈가 저는 꽤 돌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캐데헌 열풍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갓을 사간다고 합니다. 갓을 사가고 한복을 사가고. 왜? 캐데헌이 너무 좋아서. 캐데헌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실제 BTS는 과거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면 한국무용을 접합시켜서 외국 콘서트를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전략적인 하이브에서 BTS의 월드 투어에 한국 무용이나 한국적인 것들 분명히 접목을 시킬 거고요. 그럼 세계의 팬들은 캐데헌, 사자보이스의 실물이 나타났다고 열광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의 내년 주가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이 코스피전 상장이 확정됐는데 이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수급 공백이나 2부 리그 전략 뭐 우려는 없는지랑 알테오젠 이후 에코프로, BM 등 또 다른 대형주의 연쇄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투자자라면 이에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사실은 네. 제가 차트를 보는 것이 과거의 역사를 보고 미래에 그걸 투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들은 사실은 과거에다 있었던 질문들이고 있었던 경험들이에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이 1등이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 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너무 많았는데 그랬던 적이. 제가 최근 몇 년만 생각해도 가장 최근엔 셀트리온 있었죠. 가장 최근도 아니다. 셀트리온 있었죠. 네이버도 있었죠. 네. 굉장히 여러 번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한 시총 1, 2쯤 됐을 때 코스피로 넘어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24조짜리인데요. 24조짜리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코스닥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는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실제 그래 왔으니까 왜 그러는지
네. 왜 그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코스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펀드일수록 야 이쪽 투자해 이쪽 투자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코스피 200은 현선물 프로그램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은 아마 들어가면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확률이 아주 높겠죠.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시총 24조짜리가 제약바이오가 들어가면 아마 거래소 제약바이오 순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꽤 높은 시가총액이고 상징성이 있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절로 가는 게 자체적인 회사에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알테오젠이 빠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에도 그랬지만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 순위를 보면 재밌는데요. 알테오젠 1등이 빠지면 뭐가 남죠? 에코프로 BM이 남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급의 공백을 걱정하기보단 얘네가 좀 주목받을 수는 있겠다. 이런 거. 주목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한 시장의 시총 1위, 2위? 주목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스피 200에 가면 현선물 거래도 필요하고 어떤 ETF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코스닥에도 있거든요. 코스닥 150도 있고 코스닥 150 ETF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빠지면 다른 종목에 투자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빠져버리면 알테오젠 바로 아랫단에 있는 시총이 큰 애들한테 투자 비중이 좀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수혜를 볼 애들이 에코프로 BM이겠죠. 그래서 특히 어제 에코프로가 22%가 올랐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5%가 올랐는데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 재료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네. 9조입니다. 지금 8조 9천억. 요 아래 12위에 로보티즈가 있어요. 4조예요. 4조. 로보티즈는 지금 올해 들어서 아까 제가 올해의 상승률인데 로보티즈는 올해 상승률이 1150%입니다. 1150. 11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알테오젠이 빠지면 보시면 2차 전지가 하나, 둘, 제약바이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도체가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쪽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의 반도체 시총 큰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리노곱이 탑10 안에 달랑달랑 끼어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하나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 2개 남죠. 그리고 로봇이 2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로봇의 시총이 꽤 커지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의 이미지가 여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압도적이었다면 알테오젠이 가면 2차 전지 1, 2위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탑10 안에 끼네 이런 정도로 해서 저는 더욱더 2차 전지랑 로봇의 호재일 가능성 높다. 알테오젠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고 과거에도 많이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사야할 주식이 있다면 이번 상법 개정 새롭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은 우리는 계속 늘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자사주 소각이니까. 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업종이 뭔데 해서 지주사? 업종은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죠. 지주사 금융주.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원래 또 지주사 금융주가 원래 언제 좋냐면 원래 11, 12월이 좋아요. 네. 왜? 배당 시즌이니까.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는 배당 시즌하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이 엮여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골라라. 네. 하나만 골라라는 저는 금융주예요. 왜냐하면 금융주 차트가 훨씬 셉니다. 지주사는 고점에서 좀 밀려있는 차트. 아예 차트를 볼게요. 시총 1위가 어차피 대장주니까 KB금융이 금융주 중에서는 시총 1위네요. 그죠? 그럼 KB금융의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그다지 안 밀려있죠. 그다지 안 밀려있어. 심지어 10월 말보다 올라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월 말보다 구주도주는 떨어져 있다. 네. 신주도주는 올라있다. 그런데 금융주는 어찌 보면 구주도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과 12월 초에 더 올라와 있다. 그 이유는 방금 말한 두 가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시즌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더 보면서 지주사 시총 1위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SK 정도 괜찮겠네요. 그죠? SK 정도 이렇게 보실까요? SK도 역시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와 지주사는 지금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고점을 찍고 좀 조정받는 애들이 지주사에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지주사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
HD현대 두산이거든요. 자, 한화 10월 말보다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자, 그 다음 HD현대 10월 말에서 요렇게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두산 역시 10월 말에서 요렇게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은 지수 고점이다. 지수 고점부터 오늘까지 지수가 약간 올라와 있지만 그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평범한 애들, 얘는 지금 딱 평범한 애들이에요. 지수 고점 대비 지수가 약간 올라와 있듯이 그 정도 선까지. 그럼 얘는 지수 정도의 강도예요, 지금.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는 지수 정도의 강도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배당 시즌이고 자사 소각됩니다. 조방호는 10월 말보다 떨어져 있는데 구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 또는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2차전지 이들은 10월 말보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주 지주회사는 딱 그 중간값 이유는 좀 더 약화될 수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안과 배당 시즌이 이들을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오늘 다양한 섹터와 종목 점검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현금 1억 원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12월의 마지막 투자죠. 저는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종목 숫자를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 5개 정도 사는 게 좋다. 5개 이내. 왜냐면은 10개, 20개를 사면 이렇게 수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개를 사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2개까지도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에서 5개인데 5개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5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5개의 업종을 고르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5개의 업종의 탑픽 종목. 그럼 5개의 업종은 이미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도체는 하나 좀 있으면 좋겠고요. 네. 반도체. 제약바이오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로봇. 요 5개 정도가 네. 제가 생각하는 5업종 2천만 원씩 1억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업종의 종목은 종목을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재료도 살펴보고 차트도 살펴보고 네. 재무제표도 살펴봐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 업종엔 이게 나랑 제일 잘 맞네. 이런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이세무사님과 김작가TV가 함께하는 멤버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신청하시면 되고. 근데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로봇이면 이 중에서 그러면 2개를 좀 떨어낸다 칠게요. 2개를 3개로 줄인다면요. 줄이겠습니다. 좀 더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동안 올랐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꽤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올랐다고 할 수도 있는 업종을 일단 빼고 저는 로봇은 꼭 끼고 싶고요. 로봇. 자동차 꼭 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오토에버 지난주 목요일날 현대오토에버 금요일날 현대차의 움직임은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표시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로봇,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3개를 고르고 싶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이게 이제 AI냐 제약바이오냐 애매한 게 있어요. 의료 AI가.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만약 의료 AI가 들어간다면 네. 의료 A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의료 AI 또는 비만 쪽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쪽 그래서 네. 의료 AI, 의료기기 그리고 그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수능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의료계로 다들 갔다. 그들이 의료기기도 만들고 의료 AI에서 신약 개발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도 만든 나라인데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없습니다. 자동차도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스의 시총이 크지만 정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기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 12월에 올해 2025년에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이제 신년에 뵈야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기간 개념, 시간 개념이 좀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2025년이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수 차트, 탑다운상 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신고가 근처에 와 있거든요. 돌파한다면은 4,300, 400, 만이랑 500까지.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갈 수 있냐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적당한 시즌. 왜 4월부터 움직여서 1년 간다 치면 내년 상반기죠. 정말 불장이 온다면 하반기까지 또는 5,000 이상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한 4,500쯤
해주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12월엔 못 가더라도 내년 1월, 2월 안에는 신고가를 뚫고 4,300, 400, 500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강세장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세무사님과는 또 2026년 신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김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